한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의 생산 효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공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공장 자료인데요. 시간당 생산 대수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012년에 시간당 47대를 생산했는데 2014년에는 46.7대, 2016년에는 6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르노 삼성 부산 공장, 지금은 르노 코리아죠. 이게 르노 닛산 그룹 내에서도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고 전 세계 148개 공장 중 8위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물론 이 명성이 지금도 뚜렷한 건 아닙니다. 작년 초에 르노 부회장이 부산 공장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겠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다행히 큰 충돌 없이 XM3 수출 5만 대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생산 효율과 품질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성기에 비하면 수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처참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한국 자동차 공장 치고는 우수한 거죠. 이 정도면 르노 그룹이 국내 공장 투자를 꺼릴 이유도 없고 국내의 신차 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최근에 르노 코리아 신차 출시 계획이 부실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르노 코리아 사장이 관련 계획을 직접 얘기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박이고 어떻게 보면 함정인 것 같아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르노 코리아 공장 효율이 왜 유독 높은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순수하게 생산량만 따지면 홀류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홀류 생산이 뭔가요? 공장 라인이 하나 있으면 보통 한 차종만 생산하거나 많아야 두 차종만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르노 부산 공장은 한 라인에서 거의 모든 차종을 생산합니다. 주림 라인 하나에서 SM6, XM3, QM6 이 차들이 모두 같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공장 면적이랑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만약에 세 차종 중에 XM6 판매량이 줄어요. 그러면 판매량이 많은 QM6 생산량을 늘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SM6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공장 가동률까지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고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126개 공장 중 6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생산 능력이죠. 심지어 불량률도 제일 적습니다. 조립 공장 기준으로 부산 공장이 100대당 불량 건수는 0.15대였다고 합니다. 이건 르노 그룹 내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공장 전반이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에서도 르노 그룹 중 부산 공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평균 연령이 40.8세거든요. 이건 경쟁사 공장보다 10살 적은 거고 20대 생산직 비중도 높다고 합니다. 와, 이런 공장이 한국에도 있다니 뭔가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생산성도 숫자로 증명할 수 있고 심지어 불량률도 가장 적은 공장이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 생산성이면 르노그룹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실제로 지리자동차랑 합작해서 부산 공장을 생산과 개발, 판매의 허브로 삼겠다는 발표를 했죠. 최근에 르노코리아 사장이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르노 코리아 사장이 말한 내용 중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위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나름 이유가 합리적입니다. 여러가지 데이터를 종합해봤을 때 한국의 전기차 시장 비중은 2020년에 20%, 2030년에는 30에서 40%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한국의 전기차를 출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고 이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가격입니다. 드블레즈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당 200달러까지 낮아졌다. 100달러까지 낮아지면 배터리 전기차의 대중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비용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2026년이면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자동차 생산 원가가 낮아지니까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러면 쉐보레가 이코넉스 EV를 들여오기 전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 전기차를 르노가 먼저 출시할 수도 있는 거죠. 르노가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리자동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전기차잖아요. 지금 배터리 원자재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고 미국이랑 중국은 정치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를 끼고 있으면 당장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일은 없고 다른 제조사가 다른 원자재를 쓴 배터리를 개발해서 상용화하지 않는 이상 공급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2026년까지 신차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로 봐야 할까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2020년에 전기차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배터리 전기차 기술이 더 고도화되기 전까지 탄소 배출 감소 역할은 하이브리드 차가 할 거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지금까지 본 자동차 회사 발표 중에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장 체감하기 쉬운 말이기도 하죠. 현대차 그룹 전기차 기술이 전세계 상위권 수준이지만 아직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선 전기차 자체에 대한 감론을박이 많고 그래서 동시에 하이브리드 차 출시 요구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정작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에만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르노코리아가 이런 걸 확실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발표가 그렇게 시원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신차가 얼마나 많이 출시되냐는 건데요. 2025년에 출시될 전기차까지 고작 3종에 불과합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될까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 XM3 하이브리드 출시가 있고요. 2024년에는 볼보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형 하이브리드 차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출시될 전기차, 이게 끝입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초라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쌍용차만 해도 신차 계획이 3종 아닌가요? 이번에 나온 토레스, 내후년쯤 나올 토레스 전기차, 그리고 KR10 이렇게 3종류잖아요. 한국GM은 2025년까지 전기차만 10종을 출시할 거라고 하고요. 이걸 보면 르노그룹이 한국의 진심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르노그룹 내에서 한국시장 판매량하고 수익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밝힌 목표가 내수시장 점유율 10%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이 10%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건지 계획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장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점유율 10%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한창 쉐보레가 올랑도랑 말리부를 잘 나갈 때 있죠. 이때 점유율이 10%를 조금 넘었거든요. 겨우 이 숫자로 현대차를 긴장하게 만들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정보다 빨리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을까요? 그만큼 위협이 되는 숫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르노코리아가 발표한 계획으로 점유율 10%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틈새 시장도 아닙니다. 이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는 많습니다. 신차가 연이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4년 동안 겨우 3종이래요. 이 중에서 완전 신차는 2종 뿐이고요. 작년 르노코리아 점유율이 4.3%였습니다. 이건 쌍용차보다 겨우 0.3%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 와중에 쌍용차도 계속 새로운 차를 출시할 거고 쉐보레도 신차 계획이 탄탄합니다. 현대기아차 신차 계획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면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계획 중 완전히 새롭게 개발해서 출시하는 신차가 2종이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게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르노가 새롭게 개발하지 않고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차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4년 동안 3종은 너무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르노코리아 사장이 이거랑 관련된 말도 해줬는데요. 일단 부산 공장에서 생산될 하이브리드 차는 르노 플랫폼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지리차 산하에 있는 볼보의 CMA 플랫폼을 쓸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 큰 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르노는 소형차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룹 내에 큰 플랫폼이 없고, 그래서 CMA 플랫폼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쓰면 한국뿐 아니라 큰 차를 선호하는 해외 시장까지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이렇다면 국산차랑 수입차를 병행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쉐보레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병행 판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앞으로 수입 모델이 없을 거라는 뜻은 아닌데 우선순위는 한국에 맞는 차를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수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차피 에스파스는 단종이라 희망이 없다 치자고요. 지금 렉스턴 스포츠밖에 없는 픽업 트럭 시장에 알레스칸을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QM6 후속까지는 아니더라도 토레스처럼 XM3랑 QM6 사이를 채울 수 있는 오스트라를 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국내에 출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상품성이나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내 공장 투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할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부산 공장 투자 계획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실망이 좀 컸습니다. 르노코리아 내수 점유율 목표가 10%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한 생산량은 15만 대가 적절하고 수출까지 고려해도 부산 공장 생산량은 연간 25만 대에서 30만 대가 적절하다는 게 르노코리아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생산 기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내연기관차만 생산하던 시절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공장에서 생산될 차가 하이브리드 차랑 전기차 뿐이라면서요. SM6랑 QM6는 후속 모델 언급도 없습니다. 이 질문이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르노코리아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는 오로라 프로젝트가 있는데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태양에 가까워질 것으로 본다. 오로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로라 프로젝트가 뭐냐면 르노그룹이 QM6랑 SM6를 진작 출시했어야 하는데 못했죠. 그래서 르노그룹 자체적으로 2021년을 굉장히 어두운 시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을 밝히겠다, 이 뜻입니다. 태양에 가까워질 것으로 본다는 건 신차 출시 같은 걸 통해서 르노코리아가 더 밝게 살아날 것이다, 이런 소리겠죠. 중요한 건 이 오로라 프로젝트에 속하는 차가 계속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차랑 전기차가 전부라는 게 문제입니다. QM6랑 SM6 후속 모델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차랑 전기차가 얘네 둘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부산 공장은 기존에 생산하던 내연기관차 생산 일감이 없어지는 거고, 전기차만 생산하게 되면 생산 인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결국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문제로 이어지겠죠. 사실 전기차 시대는 공장 투자가 아니라 일자리 투자에 가깝습니다. 이미 현대차가 증명했죠. 미국에 13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새로 지었더니 하청업체 일감도 늘어나고 배터리 공장도 같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국 내 산업 부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국내에는 63조를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결국 이제는 투자라고 부를 만한 규모가 하청 일감이랑 배터리 공장 같은 관련 일자리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거고, 생산만 조금 늘리거나 신차 투입을 하는 건 일자리 감소나 마찬가지다. 아주 좋게 봐야 일자리 현상 유지 정도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르노코리아 노조
르노도 파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공장 파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미 숫자로 임금 상승의 근거와 명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룹 내에서 1위,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공장보다 임금이 조금 비싸도 된다고 보거든요. 임금이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르노 부산 공장하고 닛산 규슈 공장을 비교한 자료가 있거든요. 르노 닛산 그룹이기도 하고 같은 차종을 생산했기 때문인데 2013년에는 부산 공장 인건비가 30% 낮았고요. 생산성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인건비가 규슈 공장보다 20% 높아진과 동시에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생산직 직원들이 임금을 더 받거나 보너스를 받을 명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파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르노 그룹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인 전략과 계획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미 비교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사연차랑 똑같이 세종밖에 출시 계획이 없다는 것도 비교 대상이고요. 르노보다 한국 시장 비중이 적은 GM이 신차 출시가 더 많다는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신차 효과 때문에 점유율을 반짝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정도 계획이라면 국산차 브랜드 중에 꼴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이상 르노차를 살 이유도 없고 르노가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라서 전망이 밝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QM6 LPG 모델이 경쟁력이었는데 후속 모델이 없어진다면 글쎄요, 어떤 차를 먹여 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